자, 이쪽 단원이 원자의 스펙트럼인데 들어봐봐.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굳이 딱 정한 이유가 있다. 통합과학 시간에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잠깐 봤을 거다. 빛을 분광시키면 그들은 하나하나 불연속적인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걸 배웠을 거야. 그지? 연속적으로 나오는 무지개 같은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우리는 연속이니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바로 그냥 결론으로 들어갈게.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오냐는 거야. 그것도 원자한테서. 원자의 입자 중에 누구의 영향이 컸다? 그렇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 때문에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말이다, 에너지를 이리 띄고 저리 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선으로 나타냈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럼 이것도 추론해봐라. 불연속이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때 잘 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지? 전자는 그렇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이래서 찍히면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 갔어? 그런데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흡수해야 되겠지.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면 이렇단 얘기야. 1부터 1000까지 에너지를 빵 쐈어. 어떤 에너지 준위 차이가 100이야. 1부터 1000 중에 어디만 시커매진다? 100 하나만 시커매진다는 얘기야. 101도 102도 아니고 100 하나만. 이해 갔어?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고로 만약에 이 전자가 동일한 전자잖아? 동일한 원자고, 그럼 흡수 스펙트럼의 선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은 동일해. 알았어? 자, 이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불러. 그라운드 스테이시란 말을 써.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를 말이다, 물리학은 이렇게 표현해. 2V. 이는 이거고, 누구의 전하량이야? 이게 전자의 전하량이다. 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전기장 줄 퍼 쿨롱이야. 곱하면 얼마나 오겠냐? 1312kJ이 나와. 그게 뭐지? 화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이다. 그게 여기는 13.62V고. 이해 갔냐? 그 값이 똑같다고만 알아둬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 보어가. 알겠어? 이걸 보어가 이론적으로 수소를 통해서 증명을 한다. 알겠니? 그 사람이 뭘 이용하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뭘 이용하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게 뭐니? 원이지 뭐. 원이지. 우리가 보기엔 원이냐. 근데 그들은 이걸 뭐라 부른다?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 무슨 얘기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를 뭐 한 거야? 양자화 시킨 거야. 그러면 니들이 이거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되지. 원이 어떨수록 에너지가 높다? 클수록 에너지가 높다. 그러면 저기서 첫 번째 작은 원이 바로 이 원자의 무슨 상태? 바닥 상태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네. 전자는, 수소는 이 가장 작은 원이 바닥 상태지만 모든 전자가 2개 이상 되는 애들은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가 있고 수소 또한 마찬가지야. 대신 그 전자가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되는 거지. 높은 에너지니 큰 원이야, 큰 원. 작은 원이 낮은 에너지준이고, 이 상태의 에너지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했어. 하 F. 하는 플랑크 상수야. 상수다, 상수. 거기에 저 진동수는 빛으로 따지면 우리가 빛의 속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거든. 빛의 파장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 이게 빛의 속도인데 애초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쭉 클수록 모든 빛은 빛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하다못해 빨간색이 무슨 색이라고 했어? 적색. 보라색은 자색. 빨간색 위에 있는 적외선조차도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같은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알았냐? 여기 무슨 선 있겠냐? 자외선 있겠지? 자, 그럼 속도는 똑같은데 누가 에너지가 세?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여기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하고. 그래 되면 파장은 이쪽으로 갈수록 길고 짧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세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다음 진동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약하다. 여기로 갈수록 진동수가 강하다. 고로 에너지가 세다는 건, 에너지가 세다는 건 진동수가 어떻다? 큰 거고, 빛의 속도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므로 진동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이 C가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장은 짧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봐봐. 이 빨간색 빛은 말이다, 노란색 빛과 파란색 빛을 합한 거랑 같아. 에너지가. 명심해. 니들한테 이게 나오니까. 빨간색의 에너지는 파란색의 에너지와 노란색의 에너지를 합한 값과 같아. 진동수 또한 똑같아. 진동수 또한. 그런데 저기서 어떤 색깔 에너지가 파장이 제일 길다? 노란색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제일 약할 거니까. 짧잖아, 간격이. 니들은 간격만 봐. 간격이 짧으면 돼. 저기서 제일 센 에너지는 누구였냐? 빨간 색깔. 제가 파장이 제일 짧다는 거 명심해. 이해 갔어? 그거 나온다, 시험에. 에? 그걸 보론으로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거야. 페이지 160쪽으로 넘어가 봐. 자,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원이 핵과 제일 가까운 가장 작은 원이야. 이 원을 이렇게 쓸 거야. 주항가수 1로. 그 다음 두 번째 큰 원이 이 정도 된다고 보자. 세 번째 되는 원이 여기 정도 된다고 보자. 네 번째 되는 원이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막 무수하게 가서 요 정도 되는 애가 누구냐? 무한대야, 무한대.
이 안에는 엄청 좁아지고 있죠. 밖으로 갈수록. 자, 얘들은 보호에 의해서 첫 번째, 이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이야. 맞지? 이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값을 갖고 있어. 이 에너지 준위, 이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는 거지. 마이너스 뭐분의 n제곱분의 이걸로 물리학은 정의한다. 알겠어요? 그런데 화학은 이걸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로 계산해. 1몰당, 전자 1몰당. 알았어? 야, 근데 이거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 이렇다. 그러면 얘는 이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얼마니? 4분의 1이지. 이건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이 차이 얼마 나올까? 4분의 3 차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잘 봐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딱 그어. 요걸 A라고 놓게. 그럼 수많은 빛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빛이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B가 제일 에너지가 약하지. B는 얼마고? 4분의 3이고. A는 얼마일까? 1이다. 무한대가 0이니까. 이해가냐? B는 4분의 3이잖아. 요 사이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놓는다면 이거 봐라. 계산 안 나오네. 야, 3에서 1까지는 얼마겠냐? 너 얼마라고? 그럼 4에서 1은? 뭔가 규칙성을 보였어, 니네? 5에서 1은? 뭐요? 5에서 1, 4에서 1, 3에서 1, 그 출발점이 5, 4, 3이잖아. 그거의 제곱분의 그거 제곱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러니까 6에서 1, 그러면 36분의 얼마? 이렇게 본다고. 이게 에너지 차라고.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보호가 무엇을 가지고 얘 보호 전자껍질 모양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지? 발모 아니야, 발모. 여기에 보면 이게 라이먼 계열의 얘들아. 보호가 이렇게 이론학적으로 쭉 에너지 준위를 설명했을 때 라이먼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야, 이걸.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거든. 무슨 선 영역? 자외선. 그러면 실제로 보호가 바탕으로 해서 연구했던 가시광선은 발모 계열이라고 그래. 발모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니네 아까 가시광선 몇 개였어? 4개였지? 뭐뭐뭐 4개였어. R, G, B, V였지. 그것만 따져보자. 자, 라이먼 계열 썼고, 발모 계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얘는 2까지 떨어지는 것들의 에너지를 다 발모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센 건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야? 무한대에서 2까지. 가장 약한 건 바로 인근하는 3에서 이렇게 2개가 있을 거라고. 저게 라이먼이면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 갔어? 근데 이 속에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이 속에. 누군가 봤더니 봐요. 3에서 2는 아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계산해봐. 어디에서? 여기서 누구 빼는 거야? 이해가니? 분모의 곱이 얼마니? 분모의 곱. 분모의 차. 이렇게 쓴다고, 얘들 차이가. 36분의 5 나온다고. 그러면 4에서 2는 얼마 나올까?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분의 1이잖아.
됐지? 이거 16으로 통분되지? 네. 16분의 얼마? 그지? 이해 갔지? 네. 어차피 16분의 1이고 16분의 4잖아. 5에서 2는 뭐 나오겠냐? 5에서 2는 25분의 1에서 4분의 1 빼 분모 차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 6에서 2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고 빼면 되는데 그냥 36분의 이렇게 그냥 써. 약분하지 말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에너지 차가 몇 대 몇인 거야? 5대 8이잖아. 5대 8. 맞지? 대부분은 얘하고 얘만이네. 이거 몇 분의 몇 나왔어 아까? 4분의 3. 그럼 36분의 27이지? 27대 5 이런 식으로. 파장은 5대 27이 되겠죠. 얘가 무슨 색깔이라고? 얘가 몇 나노미터? 얘는 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어차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 다. 700에서 400 사이가 뭐라고?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 중에 얘가 에너지가 제일 약하겠지. 파장이 제일 기니까. 제일 짧으니까 쓸 거고. 이해 갔어? 자, 요것이 그거야. 발모가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 네 가지만 가시광선이고 이제 7에서 2도 있겠지? 그 다음부터는 자외선이야. 그걸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3껍질까지 떨어지는 건 누구 영역이다? 파센. 그걸 발견한. 그 뒤에도 브레킷도 있고 후퍼도 있고 쭉 있어. 근데 우리는 파센까지만. 적외선 영역으로.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어디가 제일 많냐? 161쪽에 4번 같은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2쪽에 가서 자료 2번 같은 문제. 자료 3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 특히 자료 3번 같은 문제 같은 거 보면은 화살표가 양자수가 작은 쪽으로 향하는지 높은 쪽으로 향하는지 잘 봐. 작은 쪽으로 향하는 게 방출이다. 알았어? 높은 쪽으로 향하는 건 흡수지. 그치? 그래서 교과적으로 넘겨보면 어디가 있을까? 뭐 167쪽까지 니들은 뭐 장난친 건 없네. 다 이쪽 문제야. 167쪽에 3번, 4번을 잠깐 봐봐. 일단 167쪽에 3번을 보면 D가 656이야. 알았어? 그 스몰 D가 656, 스몰 C는 486, 스몰 B는 434, 스몰 A가 41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D가 제일 약한데 걔가 3에서 2야. 가시광선 2까지 떨어지는 이 영역만 표시한 거라고 지금. 알았어? 다음 04번에 거기 파장 그래프 중에 파장이 뭐 400, 800, 1200, 1600 있는데 여러분들은 람다 1, 람다 2가 가시광선 영역인 것만 알아도 400에서 700 사이. 알았지? 자, 왜? 출제자는 이렇게 낸 거예요. 네 번째 줄에 람다 1, 2는 N은 2인 상태로 이랬잖아. 맞아? N은 2인 상태로 그러면 이 방출한 빛은 누가 에너지가 약하냐? 그럼 람다 2가 약한 거야. 파장이 기니까. 이해 갔지? 그리고 N은 어디인 상태로 전이한 후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스펙트럼을 갖고 저쪽 이렇게 써 있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어디 상태로 이랬으면 여러분 선이 몇 개 보이냐 지금? 6개 보이지? 그지? 이런 게 고난이도인데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있다. 잘 봐, 얘들아. 1껍질,
이 껍질. 요 사이에는 방출 스펙트럼이 몇 종류 뜰까? 오케이. 요거 사이에는 세 종류가 뜨겠지? 이거 이해 가냐? 3에서 1, 2에서 1, 그 다음에 3에서 2. 세 종류 뜨잖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오면. 이게 뭔 것 같아? 잘 봐. 조합 배웠지, 컨비네이션. 네. 줄의 개수 앞에다가 4에서 1 사이면 4를 넣으면 되고 5에서 1 사이면 5를 넣으면 돼. 두 가지 조합. 이러면 나와. 선의 개수가. 오케이? 네. 이해 갔냐? 네. 컨비네이션을 풀면 이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서 니들 거기 1600부터 2000 사이에 선 하나 보이지? 네. 그게 4에서 3로 떨어지네요. 팥생계열. 이해 갔어? 네. 걔가 4에서 3이다. 자, 이제 페이지 168쪽으로 와. 자, 우리는 이제 이 보어 전자껍질을 통해서 문제 하나가 모고에도 그렇고 한 문제씩 꼭 나오게 되거든. 너네도 문제 출제는 하나 되는 건데 이걸 틀리는 애들은 없다. 알았냐? 틀리면 사람이 아니다. 거기 보면 에너지띠와 반도체 해가지고 에너지띠를 써놨을 거야. 맞지? 그지? 네. 그 에너지띠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알아도 얘들아, 전자가 존재하는 곳은 오비탈이라 불리우는 좀 특수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오비탈은 절대 겹치지 않거든. 이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너네가 물질적으로 보면 안 돼. 이걸 파동함수로 봐야 되거든. 파동적으로. 너네 파동은 겹치면 뭐가 되지? 보강이 되거나 상쇄가 된다. 그치? 얘들은 절대 겹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껍질도 파동의 일종인 거야. 여러분 여기서 에너지 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현재까지 지금 원자 하나만 갖고 그렸잖아. 내가 수소 원자 하나 갖고 원 그렸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질에 따라 금속 같은 애들 결합하면, 야, 금속은 말이다 절대 다른 원자랑 화학 결합하지 않는다. 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원자라는 게 비금속 이런 거 말고 금속끼리 다른 거. 예를 들어 금에 은이 섞이고, 섞인다고 쓰지 화학 결합한다고 안 써. 알았어? 금속은 섞일 수는 있어. 그걸 합금이라고 불러. 하지만 화학 결합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호돈소 물질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철, 그럼 철 다 철이야. 금. 알겠냐?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은 원자가 옆에도 위에도 아래에도 존재할 수 있어. 그럼 걔들도 전자를 갖고 있잖아. 근데 그 전자들이 교묘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겹치지 않으려고 결합을 해, 애들이. 그래서 결정 구조가 다 달라, 금속들이. 그래서 녹는 점이 다른 거야. 에? 단단하기도 다른 거고. 너네 금 알아? 금? 자기 집에 금 있는 사람? 중금이야. 금 본 사람? 만져본 사람? 이로 깨물어 본 사람? 잘 깨물어지지 않아요. 잘 깨물어져. 푹 들어가. 손톱으로 누르면 손톱 짜증나. 그리고 금은 자기 눈에 보일 만큼만 있으면 생각보다 무거워. 금은 결정 구조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다고, 걔들은. 물은 금속이야.
그렇다고 나트륨처럼 툭 잘렸다가 막 물하고 반응 이러진 않아. 반응성이 진짜 없어. 그래서 그 신라 시대 때 왕관은 지금까지 있잖아. 근데 작년에 쓰셨던 할아버지가 무슨 낫은 부식돼서 없잖아. 반응 잘 안 해, 금은. 그래서 니네 막 이빨 같은 거 치료할 때 금으로 막 씌우고 그러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니네 CPU, 결정적으로. 컴퓨터, 금으로 해. 얇게 전성이 좋거든. 근데 이런 금속들이 서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전자도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걔들끼리 그러면 공교롭게도 같은 껍질, 에너지 껍질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금속끼리 서로 겹쳐 있다 보면 그들이 오버랩이 안 되고 쌓여. 응? 예를 들어 자구는 에너지 껍질, 이게 원은 아니잖아. 원래 구형이잖아. 그것들이 교묘하게, 원래 눈에 보이는 구형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저건 그냥 에너지 준인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공간상에 존재할 때는 요렇게 두 개가 있다면, 봐라, 금이 있다면 첫 번째 작은 원이 요렇게 겹치진 않고 이렇게 쌓여. 그럼 앞에 금이 또 있어. 그럼 그 위에 또 쌓여.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1과 2로 전이하는데 천이 들어, 천. 에너지가. 근데 금덩어리들이 뭉쳐있으면 있잖아. 밑에 껍질도 그거 같은 애들끼리 겹쳐있다 보니까 두툼하고, 겹치진 않겠지. 쌓여있다 보니까 두툼하고, 저기도 두툼하기 때문에 천은 물론이고 900도 올라가고 980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 사이가 가까워져서 그 갭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밴드라고 하는데 에너지 밴드 자체가 두꺼워지다 보니 간격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금속으로 존재하면 전자들의 이동이 좀 원활해. 알겠어? 전혀 이렇게 교감을 안 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래. 여러분, 고체의 에너지띠라는 걸 설명하려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주위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원으로 표현하면 원이 뭐 10개든 5개든 3개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전자를 위치 표시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옆에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을 또 그려야 되는데 서로 겹칠 수 있잖아. 근데 겹칠 수 없다면서. 파울리 베타가 그랬어요. 민준아, 진짜 10분 있다 자네. 와, 딱 10분이요. 다시 먹어. 공자님이 먹은 만큼은 버텨라. 마셔. 됐어. 이제 10분 버텨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고체를 배울 거예요. 기체는 말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기체는 기체 입자 사이가 어때요? 멀어요. 자기 고유한 원을 그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고체는 어떻죠? 가까워요. 그러면 서로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우니까 전자들이. 알았어요? 근데 이런 가까움으로 인해서 전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에너지와 에너지띠 사이가, 에너지 그 준위 사이가 변화무쌍하게 변하거든요. 날개끌 옆에 있는 애들이 그겁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사실 어떤 원자 핵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봐요. 옆에도 똑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똑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벌써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전자 에너지가 겹치면 안 된대요. 결국은요, 이게 지금 원으로 그려서 겹쳐지지만 구형이면 파동합 쓰면 겹치지 못하게 그릴 수 있어요. 겹쳐지지 않게.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옆에 날개글의 그림은 이 그림이야.
얘 거만 그린 거죠. 얘 거만 여기다가. 그 다음에 가운데도 얘 거만 그린 거 이렇게 껍질을. 그 다음에 얘도 얘 거만 그려. 딱 3개만. 근데 3개만 있겠냐고. 앞뒤 좌우 위아래 옆구댕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그 그림의 본체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원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거예요. 그 다음 원 혹은 이 원조차도 얘들이 서로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엇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존재한다.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엇갈려서 존재한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길게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되고 연속적으로 그리면 얘들이 딱 오버랩은 안 되고요. 약간 비껴가면서 이 두 번째 껍질이 두터워진다고요. 이걸 뭐라 부른다?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금속에도 원이 가장 큰 원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이듯이 얘들도 가장 바깥쪽에 띠가 점점 두꺼워지겠죠. 왜?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죠?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그 가장 바깥쪽을 원자과 띠라고 불러요. 가전자띠 이렇게도 부르고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띠와 띠 사이를 뭐라 부른다? 띠간격 혹은 갭 이렇게 부르죠. 전자가 존재하는 띠를 허용된 띠라고 부르고요. 가장 에너지가 높은 걸 원자과 전자띠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 공간을 뭐라 부른다? 띠간격. 거기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하나일 때 띠간격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 띠간격이 좁아요. 왜? 띠로 존재하니까. 균이가. 아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도체를 설명할 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선생님이 수많은 띠 중에 가장 바깥쪽 띠를 이렇게 두껍게 그릴게요. 이렇게 두껍게. 이 안은 수많은 전자들의 원자과 띠가,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이게 원자과 띠예요. 자, 원자과 띠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이렇게 아직 전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유로운 에너지 띠가 존재하거든요. 그걸 전도띠라고 그래요.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딱 붙어 있으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저 전도띠는 원자를 벗어나는 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금속들이 줄비하게 양이온들이 있는 곳에 전자들이 어떤 한 양이온 금속 중심 원자에 얽매이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다가 이것들이 열이나 전기가 딱 통할 때 걔들이 매개체, 매질 역할로 걔들을 전도해 주는 거죠. 쭉 열전도, 전기전도를. 아셨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다면 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띠라겠죠? 자, 원자과 띠인데 전도띠가 이 정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5-2V 정도 되거든요. 5-2V 저 정도 되면 부도체. 얘는 뭐라고? 부도체. 얘는 누구라고? 도체. 자, 근데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는 이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누구보다는 가깝다? 부도체보다는 좀 가까워요. 근데 이게 조금 가깝다는 표현이지, 비교했을 때. 얘 하나만 그리거나 얘 하나만.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만 그리거나 부도체 하나만 그리면 해석이 안 돼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얘가 약 1.1V, 1-2V 정도. 1.12V 규소가 그렇거든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도체하고 부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그림이 다 나와야 돼요. 아니, 혼자 나오든지. 이것과 이것은 독립적으로 못 나와요. 알겠습니까? 반도체하고 부도체는 서로 비교해야 되거든. 알겠지? 얘들아, 얘가 뭐라고요, 사이가? 띠간격이죠? 어? 네. 그러니까 띠간격이 크면 클수록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작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페이지 169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왜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가까우면 전류가 잘 흐르느냐?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홀랑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겨요. 알겠어요? 거기로 다른 외부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걸 채우려고. 그쵸? 그러다 보면 전도띠로 전자들이 잘 이동하게 되면 원자가띠에서도 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기, 열, 전도성이 도체가 좋다. 이걸 설명하는 거야. 왜 표 두 개 잘 읽어보세요.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배 이 현재 1학년 학생들부터는 절연체란 말이 없어졌어요. 응? 여러분까지만 있어. 절연체. 그냥 부도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얘입니다. 전기, 전도도. 이게 중요하다. 전기, 전도도. 자, 전기, 전도라는 건 그냥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물리량 값으로 상대 비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봅시다. 야, 고무가 잘 통하냐, 금속이 잘 통하냐. 뭐 이런 거죠, 그냥. 알겠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전기, 전도들을 회로상에서 표현할 때 얘를 무시 못해요. 누구? 바로 저항이라는 거죠. 얼이죠, 저항은. 얼. 여러분, 저항은 누구의 움직임을 막는 거야? 주체는 전자거든요, 지금. 전자가 움직이기 편하느냐, 움직이기 어렵냐.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역동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얘가.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옆에 긴 관이 있는 거죠.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겨서 나가든 엎드려 나가든. 또 똑같은 면적인데 자, 위아래 어디가 통과하기 쉬워요? 아래죠, 당연히. 그럼 어디가 어렵다? 위가 어렵죠. 그럼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죠. 다시. 그럼 똑같은 길이라면 어떤 게 통과하기 편해요? 위에 거 편하잖아요. 밑에 건 머리에다 이고 가야 되겠네. 그치? 통과 못 해갖고. 그러니까 저항은 뭐에? 단면적에 뭐 한다? 그렇지. 그래서 말이 되더라. 니들 혹시 삐죽이 저항 배웠냐? 삐죽이 저항. 회로도에서 이렇게. 이걸 무슨 연결이라고 배우니? 직렬, 병렬. 직렬. 그럴 땐 더하라 이거죠.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저항은. 더하라. 근데 이거는 뭐였냐, 이건 이건 병렬이었잖아. 넓이라고. 그래서 분의 1로 계산하는 거야. R1 분의 1, R2 분의 1 이런 식으로. 알았니? 자, 근데 결정적으로. 자, 길이 같고 단면적 똑같은데 위에는 못을 박아놨어요. 지나가다 김치 국물 좀 흘리겠지? 그지? 요런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비저항이라고. 다른 말로 고유저항. 그래서 이거 로우라고 해, 로우. 알겠어? 이거의 저항은 비례. 예. 알았어? 근데 바로 밑에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전류를 통하는 정도잖아? 이게 무엇이다? 이거다, 이거야. 비저항분의 1이다. 근데 이미 우리는 저항은, 잘 봐요, 저항은
로우에 비례하고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렇지?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써놨잖아. 그럼 로우는 뭐라고 정해야 돼? 로우는 이렇게 되지요. 저기다 대입해봐요. 이게 되겠죠? 그게 공식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요것만 외워서 풀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털가죽, 에보나이트 막대 이런 거 배웠냐?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나? 잘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안 했지? 네. 응, 잘했어. 171쪽. 잠깐 찝쩍거려봐. 자, 옆에 반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반도체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그 비저항 값인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저항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자들이 움직이는 걸 방해하거든요. 도체 또한 온도를 높이면 비저항 값이 커져서 옛날에 그 여러분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걔 8비트짜리 크기 얼마나인지 알죠? 건물 한 층만 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진공관 때문에 그래요. 계산할 때 진공관이 필요한데 증폭시키려면 그게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러다가 반도체가 발견되면서 끊임없이 전자제품이 줄게 된 거야. 뭐 집적회로를 다 집어넣어도 알았어? 이만큼이면 되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줄어요. 열이 더 잘 흐른다고. 그럼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가 있고, 알겠어?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의 성질에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근데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가 토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뭐를 만들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자, 순수 반도체는 14족이야. 14족. 그것도 누구? 교수하고 저마늄 이런 거. 왜 탄소는 안 해요? 탄소 특이상. 걔들은 공유 결정이 돼버려. 다이아몬드. 그리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없고. 알겠어? 그래서 얘는 빠지고 불순물 반도체는 우리가 14족에다가 13족 원소를 넣는 거지. 알겠어?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텔륨 이런 애들. 그 다음에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넣는 거지. 뭐 질소, 인, 비소 이런 것들을 넣는 거거든. 이렇게 넣게 되면 14족은 외곽에 전자가 4개 있잖아. 근데 3개 있는 애가 들어가면 한 자리가 빈 격이 되어서 그걸 P형 반도체라고 불러. 얘는 전자 외곽이 하나 더 있잖아. N형 반도체라고 불러. 둘은 모두 무슨 작용이냐? 전자를 강제로 자리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전자 하나 더 많아서 밀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순수 반도체보다는 훨씬 경제적 효과가 좋다. 알겠어? 중요한 건 얘들아, 13족, 14족을 넣었으면 자, P형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무슨 전화 뛴다? 양전 안 뛰어. 얘들 전기적으로 얘들 다 모두 중성이야, 얘들아. 얘도 중성이고 중성에 중성 섞었는데 뭐 이게 전화할 때 N형이니까 마이너스 이지랄한다고. 아니야. 알겠어? 그게 172쪽에 그렇게 떠 있어. 다시 말하면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 위에, 알았어? 원자가띠 위에. 왜? 양공에 의해서 형성된 애기 때문에 그 원자가띠 바로 위에 징검다리 같이 선이 하나 놓여 있어.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띠를 넘어가는데 가운데 징검다리를 원자가띠 쪽에 하나 더 놓은 거지. 잘 올라가게. 그런데 N형 반도체는 전도띠 근처에 놓는 거야. 전자 하나 남기 때문에. 왜? 전자 하나 남는 애는 전도띠 가기 쉽거든. 그러니까 그 전도띠 근처에다 징검다리 하나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양을 그대로 봐두고, 그리고 그림 잘 봐두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야. 다이오드. 이거 틀리면 죽여. 아주. 다이오드가 뭐냐?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거야. 이렇게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접합면이라고 불러. 여기를 봐봐.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접합면이라 불러. 만약에 여기 전류가 흐르려면 P형에 있던 양공과 N형에 있던 전자가 여기서 만나야 돼. P형에 있던 양공이 여기 모여야 되고 N형에 있던 전자가 일로 와야 얘가 일로 넘어갈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봐봐. 회로도상에 양공을 이쪽으로 밀어내려면 이거 무슨 전화 떼야 돼? 플러스. 전자를 이쪽 접합면 쪽으로 밀어내려면 여기는 이럴 때만 전류가 흘러. 그래서 얘 모양도 이렇게, 기호도 이렇게 표현해. 이게 반도체 표현이야. 그 다이오드. 이 화살표로 보는데. 자, 다시 P형의 무슨 극이? 플러스 극이. 그 다음에 N형의 무슨 극이? 마이너스가. 근데 이 전압이 바뀌어버리잖아? 전류 안 통해. 그래서 이런 걸 정류라고 그래. 뭐라고? 정류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쓰이느냐? 너희들 집안은 교류거든? 알지? 집안은 이어지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형태의 교류야. 이 전류가 이렇게 아날로그다 얘들아. 알았니? 우리 정보 이동은 디지털로 뭐 이러잖아. 이거 아날로그야. 그런 애를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직류거든? 여기다 뭐를 연결하면? 다이오드, 이게 어댑터야.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직류로. 알아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있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해 갔어? 요런 거를 조심하라고. 이게 바로 다이오드인데, 봐라. 여기서 전자가 일로 양공으로 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거든?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 에너지를 조절하면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어. 발광. 근데 말이다. 요걸 이용해갖고 축전지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 배터리.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인데 이렇게 빛의 입자를 쏘게 되면 전자를 튀어나갈 수 있어요. 이거 광전자라고 하거든. 이거 배터리야, 배터리. 그럼 얘가 무슨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냐? 그럼 그거를 따라 쭉 연결하는 거지. 여기다가 뭐를? 발광 다이오드를. 그럼 여기 무슨 형 반도체 연결해야 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거 플러스 극이니까. 이해 갔어? 이게 발광 다이오드. 빛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광 다이오드하고 발광 다이오드 구분하라고. 구분. 다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니네 발광 다이오드는 여긴 없네. LED라고 집이 있지, 집에 니들. 그거야. 그래서 걔들은 이렇게 흘러, 전류. 그럼 끊어지잖아요. 끊어지지. 너네가 못 느끼는 거야. 깜빡깜빡거리는데 못 느껴. 너무 빨라갖고. 알겠어요? 전기세 적게 나오고. 자, 숙제를 페이지 183쪽 넘겨서 단원 마무리까지 해와. 189쪽까지.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거야.